자, 거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장기간 보유하면 말 그대로 보다 특별히 공제한다. 그런 의미라겠죠. 여기 대놓고 뭘 하래요? 보유하라니까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몇 년? 3년 이상. 이대로 가면 되죠. 그냥 3년 이상. 그리고 뭐라고요? 특별공제란 말은 뭔 뜻이에요? 다 안 해주고 특별히 너만 그런 뜻이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런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돼 있죠. 입주권. 그래서 이 세 개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는 특별공제 이렇게 조건 갖추면 되고 그럼 공제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부터 받는다? 3년부터 받죠. 3년에 1년에 3%에서 3, 3은 10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10년 이상이면 최대 30%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인데 여기 뭐가 있다?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근데요, 얘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공제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는 안 돼. 자, 비사업용 토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올해부터 된다. 그건 틀리면 안 되시고 이때 공제받는 게 1년에 8%씩이죠. 38은 24 이렇게 되죠. 쭉 가서 10년 넘어가면 80%. 이건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준 거예요? 어떤 금액?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해요. 차익. 자, 이때 여기 뭐 기억하시겠죠? 이는 비거주자는 제외. 비거주자는 제외했어요. 자, 이 말은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OX. X. 된다고 해서 요걸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부동산 토지를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토지를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했어. 몇 프로? 12%죠. 3, 4, 12. 3, 4, 12. 4년, 그러니까 5년 이상 6년 미만. 그렇게 하니까 5년 이상 6년 미만. 5년이 6년도 나왔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년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5년이에요. 5년. 3, 5, 15. 여기 5년, 6년 나오니까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그 웃긴 거 헷갈리는 게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미만이 6년 안 들어가고 5년 이상 5년이 들어가는 거죠. 5년부터 5년 1개월, 2개월, 3개월 다 똑같다는 얘기야. 얘는 그리고 연 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제가 5년 이상 6년 미만 이렇게 내봤더니 이거를 틀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왜? 3, 6, 18 이런 사람 거야. 6년도 있으니까 큰 걸로 가는 거야. 아니죠.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에 들어가니까 연우는 그걸로 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장기보유 얘기인데, 자, 그럼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얼마?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맞죠? 2번 장기보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땡 틀렸고 이 당시에 맞는 질문이었죠. 지금 틀리고 올해부터 되니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죠. 이게 뭐라겠어요? 등기가 불가능하다니 미등기란 얘기죠. 원래 미등기는 안 되죠. 근데 예외 있다고 했잖아. 되는 경우. 얘는 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이게 뭐라겠어요? 미등기 제외자산이라는 게 있다 했죠? 걔는 뭐야? 이런 이유로 미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 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본공제 비과세 가면 다 해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얘죠. 그러니까 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등기를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법원 결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뭐 있어요?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 그리고 비과세 요건 준유관 1주택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못한 경우, 그리고 상속받았는데 공치법상 사업시행제한도 즉 수용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라겠어요? 예외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시라 했어? 이렇게 나오죠.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맞아요. 근데 뭐라고 나면 틀려? 항상 미등기는 항상 장기와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다. 왜?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4번은 장기보유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형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다.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원조합원만 된다. 자, 입주권 얘기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이런 모든 기준이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보유기간 따지죠. 그럼 얘는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무조건 어디까지라고?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양도차익, 입주권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한다?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만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요. 장기부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얼마?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6번 미등기는 원칙적으로 장기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리고 7번 10년 이상 부여한 부동산은 양도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부에 특별공제로 공제한다. 틀렸죠? 양도가액 아니고 차익. 그러니까 문제 틀린 게 별거 아니라니까. 숫자 똑같이면 딱 맞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양도 차익 30 가액이 아니라. 근데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봐야 이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참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수두룩하게. 그죠? 그래야 또 이게 실수를 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장기부인은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다. 그죠? 조합원 지도. 이거 여러 번 나왔죠. 같은 얘기고. 9번은요. 1주택이라도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있죠. 그것도 많이 될 수 있어요. 고가주택 같은 게 대표 숫자죠. 그리고 어차피 주택은 1주택이어도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부여 받을 수 있죠. 3년 이상 부여. 그게 고가주택 같은 거 아까 8% 공제 얘기하는 거죠. 10번은요. 장기부여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뭐 그런 얘기고. 11번은 그거죠. 갑을병 얘기죠. 그죠? 갑을병. 그러니까 갑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았어. 근데 갑과 을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5년 이내 팔았다. 그죠? 근데 얘네 둘이 보다 얘가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거나 특수관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몰라도 일단 뭐는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일은 언제? 얘가 취득시인 여기부터 따지고 취득가액도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공통상이에요. 얘는 기억하셔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세금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 마지막 지문은 뭐예요? 11번 지문은 배우자래잖아. 증여받고 5년 이내 팔 때. 그럼 장기부여 계산할 때 취득일은 언제로 간다? 누가 취득한 날로 간다? 갑이 누구요? 증여자고 얘가 배우자면 증여한 배우자죠. 갑 그러면 안 되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맞죠? 이거 갑이다. 이거는 공통상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가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나중에 또 문제 풀 수 있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정도는 맞춰줄 수 있습니다. 갑이다. 그렇죠? 증여자다.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일거면 세율이 나와요. 세율은 뭐 간단하죠. 그냥 보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과표가 1,200만 원이면 세율이 얼마다? 6%. 그러니까 얘는 세율이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얼마야? 6에서 38%입니다. 그냥 보면 이런 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 미등기 세율이 얼마예요? 미등기. 70%.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38%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얘가 비사업용 토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뭐다? 16에서 48%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이 또 예배가 있죠. 주택하고 뭐는? 입주권. 그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1년 미만이면 원래는 50인데 40. 그죠? 그리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38%. 이렇게 됐죠. 그죠? 도시. 그리고 입주권하고 주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 취득세가 연관져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죠? 이 갑을이 둘이 매매를 했어. 뭐를 해요? 주택을. 이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양도세를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왜? 주택 거래를 많이 해라. 왜? 그래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매매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근데 얘만 세율 낮추면 안 되니까 누구도 취득세도 낮춰줄 테니까 니네 서로 거래를 많이 해라. 그래서 취득세도 혜택이 있죠. 우리 뭐 배웠어요? 주택 유상거래 취득은 6억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이야 2%, 9억 초과는 3%. 이 법이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됐는데 얘가 똑같이 같이 개정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이 매매를 많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건데 한쪽만 개정하면 다른 쪽 개정 안 되면 매매가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낮춰주고 양도세도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해라. 그래서 유상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뭐 조심해야 돼요? 6억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1%.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 6억 이하 주택을 증여받았대. 그럼 뭐예요? 6억 이하 주택 그러면 3.5%.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2.8%. 6억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2.8% 그래야지 6억 이하 꽂혀가지고 1% 그러면 안 된다. 걔는 언제만 된다? 매매 등만 된다. 유상승계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이 있어요. 기타 자산. 양도세 기타 자산 6에서 38%. 뭐와 관계없이 등기 여부, 보유 여부 상관없이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누진으로 갑니다. 기타 자산. 대표 주자가 골프 회원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은 이용권 회원권 이거죠. 그럼 여기서 6에서 38%에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지금 1번은 뭐냐면 얘가 누진이잖아요. 6에서 38%. 그럼 얘가 5단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간별로 세율이 틀리죠. 만약에 얘가 시험에 언급이 되면 요거는 금액이 나와야 세율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금액이 나와도 세율 자체를 6, 15, 24, 35, 38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문제 나와서 세율을 맞추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1200 이하일 때 6%. 이거 외에는 얘는 나올 수가 없어. 왜? 나머지는 초과 금액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지는 나오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만약 기억하면 얼마? 1200 이하는 몇 프로다? 6%. 이거 하나만. 과거 시험에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세율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얘가 만약에 누진 적용 대상이면 세율이 몇 프로라는 얘기야? 6%라는 뜻이죠. 그 외에는 내줄 수가 없어. 나머지는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만 참고로. 거기 1번 1200 이하니까 몇 프로? 6%. 그죠? 그리고 기타 자산은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이 아니라 뭘로 간다? 6에서 38% 그래야 되는 거죠. 자, 30번은 2월 과세 나와 있죠? 자, 그거는 뭐야? 부당행위 과세. 아까 지금 갑을 좀 얘기네. 다시. 그죠? 자, 그럼 설명을 쭉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자, 갑, 을, 병. 얘가 증여해주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았다. 그죠? 근데 둘의 관계가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대와. 그리고 뭐? 특수관계 일대. 틀리죠? 특수관계. 요 차이가 있어요. 이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특수관계 있는데. 자, 일단 배우자 직계준비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간다 했죠? 취득 시기도 갑, 취득가액도 갑. 이 뜻이거든요. 5년 이내 팔았을 때. 5년 지나고 팔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을이 병한테 파는 걸로 그냥 계산 정상적인 거래인 거죠. 그래서 5년 이내 팔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때 그러면 양도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면 배우자 직계준비속 을이에요. 왜? 세금은 얘가 내요. 계산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특수관계에는요.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어떻게 한다? 갑이 병한테 뭐 한 걸로 본다? 예,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직접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갑이 돼버려요. 얘는. 그리고 을이 판 건 을이죠. 그림상으로. 을도 관계 있죠. 을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대 납세. 그죠? 자, 근데 일단 보는 얘는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부지간에 배우자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이렇게 간다겠죠. 그럼 여기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해서 소송 없어요? 왜? 이혼해서도 의장 이혼 같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팔면 똑같이 가.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예외다. 돌아가셨어요. 증여받고. 그리고 1년 있다 팔았어. 이건 정상적인 거래를 봐주겠다. 왜?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얘는 예외입니다. 근데 얘는 없어. 이혼은 소용없다. 이혼해도 여전히 취득시기 취득하면 누구? 갑. 일단 이겁니다. 자, 내용 좀 보시면서 문제를 설명할게요. 문제 보면서 30번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을,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2010년에 3억에 취득을 해서 2010년 12년에 얼마? 28년이군요. 28년. 그죠? 28년에 1억, 3억에 취득해서 이거 어떻게 했다? 배우자 을에게 2012년 3월 5일에 얼마? 8억에 증여했어. 2012년에 얼마? 8억에 증여해주고 얘가 다시 어떻게 했어? 2014년에 팔았어요. 얼마에? 10억에. 이 얘기죠. 지금 이 얘기네. 둘이 근데 무슨 관계야? 배우자.
와이프한테 준 거죠. 남편이 와이프한테 주고 중요받은 와이프가 다시 이거 몇 년 안에 파는 거야. 5년 이내 팔았네. 이때 얘기죠. 1번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틀렸죠. 배우자니까 을이고 을. 2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부여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됐죠? 왜요? 취득일이 언제야? 2008년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3년 안 됐지. 이렇게 계산해야지. 장기부여 되죠. 2번 맞고. 그죠?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3억이죠. 별거 아니어도 값. 취득가액 값 취득이 그 얘기잖아 지금. 틀렸고. 3번 을이 납부한 증에서는 양도세 납부세 계산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얘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시킵니다.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필요경비 산입해서 경비로 공제해주는 거죠. 5번 양도세에 대해서 각각 을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땡 틀리죠? 왜? 연대 납세는 특수관계에만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뭐지 주는 거죠? 2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갑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인 A와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 인정되는 때는 갑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낸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자, 특수관계에는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특수관계에는요 무조건 얘가 거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뭐에 해당이 되었을 때만 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었을 때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을 때만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배우자 직계준비수은 의도 자체가 세금 포탈 의도가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얘는 무조건 증여받고 운영하면 저렇게 가. 얘는 근데 뭐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을 때 그때만 완다. 부당행위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게 돼요. 얘는 조건이. 모든 특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걔는 지금 뭐래요? 지문이 네, 부당하게 감소시키기로 인정되었을 때 그때는 뭐한다? 얘가 직접 세금 계산한다. 자, 갑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친족은 비특수관계이죠? 3번 C는 갑의 종업원이다. 근데 D는 C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그럼 이 경우 갑과 D는 특수관계에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이거죠. 내가 나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야. 얘는 종업원이야. 특수관계인이야. 그 종업원하고 와이프 있죠. 그 와이프는 사장하고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인이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한 친족도 전부 다 특수관계인이다. 그죠? 혈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엮여있든 하여튼 하면 특수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얘는 틀렸죠?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다. 있어. 별거 다 물어보죠. 5번 갑이 특수관계는 이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로 인정한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 양도, 고가 양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특수관계인이죠. 여기 뭐가 있어? 저가 양도, 고가 양수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갑, 을, 특수관계 있겠죠? 얘가 뭐예요? 저가 양도, 시가 10억짜리를 얘한테 얼마에? 8억에 이런 얘기를 했죠. 고가 양수는 시가 10억짜리를, 아니 8억짜리를 거꾸로 얼마? 10억에. 대가를 10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양도세를 줄인 거, 양도가액을 다운계약 쓴 거고 얘는 취득가액을 높인 거죠. 왜? 세금 적게 내려고. 이랬을 때 얘가 뭐에 해당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되면 얘가 신고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 이 둘의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로 본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문제 풀 때 좀 더, 사실 이 문제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지문상 하기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않는 거죠. 어차피 우리 또 문제 풀 때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여기서 공통사항은 뭐다? 이러나 저러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누구 시점으로 간다? 증여자 시점으로 간다. 요건 공통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31년 미등기 양도자산인데요.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서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말도 안 되는 경우는 비과세 안 되지. 원칙적 비과세. 지문처럼 희한하죠.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서는 감면 적용받을 수 없죠. 원칙 안 되잖아. 비과세가 다 해주는 거 무조건 미등기니까. 3번은요. 미등기 양도는 장기 보유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기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다 안 돼. 다 안 돼. 미등기는. 무조건 안 돼.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3번 단기 할부 조건을 취득한 자산으로 그 계약 조건에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땡 틀리죠. 장기할
옛날에 이게 문제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옛날에. 그래서 나온 게 이거 하나 써놓은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안 나와요. 짜잔하게. 장기를 단기 없어 보이게. 그래서 이런 건 중개사법이나 나오는 거죠. 세법은 깔끔한 과목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런 거 안 고쳐요. 그죠? 틀렸죠? 장기. 5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과표 36%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산출한다. 70%. 미등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6번 미등기 양도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미등기는 10분의 1을 해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토지 건물은 우리 그거 배울 때 뭐라 했어요? 실거래가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그랬죠? 그때 공제율이 기본이 3%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만약에 미등기 하면 0.3% 해줘요. 근데 이게 옛날에 나온 거라 뭐 신경 써서 그것까지 외울 건 없어요. 되긴 돼. 얼마? 10분의 1을 해줘, 10분의 1을. 0.3%. 근데 이거는 뭐 기준이 있으니까 써놓은 건데 미등기는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미등기는 불이익을 당한다. 비과세 감면 안 되고 장기 기본공제 안 되고 세율은 70%인데 예외가 있다는 건 그냥 감만 잡아요.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미등기 제외 자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족한 거예요. 그죠? 갈 건 없습니다. 자, 이제 32번 신고납부가 나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양도세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 이거 나오는 순간 얘는 틀렸죠? 왜? 개정상은 안 된다겠죠? 물납 안 되고.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문제 답으로 딱, 정답으로 딱 나와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틀리지는 말아야지. 틀렸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개정상은 무조건 달달달 하고 와야 돼. 달달달달. 그치? 1번은 무조건 틀렸고. 2번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면 끝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번에 예정신고 안에 가산세 부과되는데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하면 그 전에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된 거 다 돌려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건 있죠.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확정신고를 안 했어. 그럼 그때 가서 어라? 너 한 번 더 주고 봐 하고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 당연히 틀렸죠. 3번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할 수 있다. 왜? 똑같은 걸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1월 달에 부동산 1억에 팔았는데 얘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팔았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같은 연도에 뭘 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또 팔면, 그죠? 또 팔았어. 이렇게 2번 파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세법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게 되면 그 2회차부터는 어떻게 해라?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하라. 합산. 그래서 2억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진으로 가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하고 요거 낸 거 빼고 나머지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근데 이제 얘가 이런 거죠. 이렇게 신고 안 했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신고를 한 거야. 그럼 얘는 예정 신고를 했죠. 근데 얘는 뭐 해야 돼? 이렇게 신고 안 했잖아.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예정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두 개를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거 하나 잘 보시면 돼요. 자, 4번은요.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 납부시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 신고 납부시만 적용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됐죠. 분납은 다 됩니다. 예정이건 확정이건. 5번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 신고에 따라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네. 얘는요, 2,000만 원, 아니, 2,000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 3,600이니까 2,000 초과하니까 100분의 50 이하니까 반절이죠. 얼마? 1,800만 원. 얘가 정답이었어요. 옳은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이었어요. 1,800만 원. 그죠? 자, 6번.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자, 토, 건, 부, 기. 얘기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토, 건, 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그렇습니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2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걔는 그러면 6번은 건물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정시가 정됩니다. 7번 양도했는데도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이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해야 돼. 의무규정. 차익이 없거나 차손 발생해도 이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지 왜? 그 손해보고 판 건 본인 얘기잖아. 자기가 손해보고 팔았다는 거잖아. 근데 걔가 손해봤는지 안 봤는지 세무서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가 손해보고 팔았으면 나한테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달라는 거지. 네 말이 맞으면 부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정을 해야 됩니다. 비과세는 세금 신고할 필요 없죠. 네. 비과세는 예정 신고할 필요 없어요. 비과세는 굳이 신고를 못 들어요. 비과세 대상인데. 그걸 못 들어요.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신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세무서장이 조사하겠죠? 이름 신고 왜 안 했어? 조사해봤더니 뭐예요? 비과세야. 비과세. 뭐라고요? 과세를 못 해.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어.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비과세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양도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 물건의 소지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죠. 양도자의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죠.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인의 국내 소지의 부동산을 2014년 10월 24일 양도했대요. 예정신고 기한 어디예요? 언제까지예요? 2014년 12월 31일이고 그리고 과세관청은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10번은요. 국계법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뭔데요?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2개월. 하나 조심할 건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했죠?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때는 허가일 그러시면 안 되고 잔금날 즉 양도일이 속한 달 그렇습니다. 11번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2회 양도 자산의 양도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양도세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어떻게 해라? 예정 신고를 하였어도 뭐라? 당해년도 다음 년도 5월 1일까지 양도세 합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까 설명한 얘기죠. 그렇죠? 12번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금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 얘가 뭐요? 과세 표준이죠. 거기다 뭐한다?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죠? 이 지금 과표으로 순서 물어보는 거잖아. 양도 차익에서 장기와 기본공제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거기다가 세율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10은 맞죠. 13번 갑이 등기된 공대소재 공장을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언제다?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도 안 되는 6월달 아니고 5월 1일부터 30일 이런도 시험이 이렇게도 나온다니까 말도 안 돼. 6월달 5월 1일부터 30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공부했으니까 쉬운 거지 안 하면 6월인지 7월인지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제 모든 공부를 그런 거야. 공부하면 쉬운 거고 안 하면 뭐라도 다 어려운 거고 잘 생각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게 다 어려운지 잘 생각해봐. 그럼 딱 나와. 그럼 답이 나와. 내가 공부 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그럼 파악이 금방 되지. 네? 모든 과목이 풀 때마다 어려워. 공부를 안 한 거지 뭐 이유가 없어요. 자, 7장은 국외자산 양도 및 부동산 임대 소득 됐죠? 1번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 의무자는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이죠. 5년. 3년 아니고 5년. 틀렸고. 이번 국외자산 양도 시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면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겠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세금 또 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할 때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액공제나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에서 둘 중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얘기입니다. 3번 국외자산 양도회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기준 환율에 의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라 있잖아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줘?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다?
외국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거를 외국에서 팔면 달러로 사고 판다 했잖아요. 이렇게요. 달러로. 그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파는 달러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원화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돼? 환율을 곱해준다는 환율. 그럼 여기다 환율을 곱할 때 이 환율을 언제적 환율을 곱하느냐 그 얘기죠. 그죠? 이게 변하잖아. 그 얘기죠. 지금 간단하다 했죠? 외우면 안 돼. 양도가액은 여러분 수령하는 거랑 지출하는 거라 했습니다. 아파트를 10억의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여러분은 그 10억을 여러분이 수령해, 걔를 줘? 수령해. 주나? 그럼 절 주세요. 양도가액은 내가 수령해야 되고 필요 경비는 지출하는 거죠. 지출. 이게요. 그러니까 얘는 수령한 날 현재 환율을 하고 필요 경비는 지출일 현재 환율.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맞죠? 4번 국외자산 양도액이나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70%다. 얘는요. 미등기 없어요. 중간에. 국외자산은 그냥 다 세율도 전부 다 누진으로 가요. 비례세율도 없고. 중과세 없고. 주식 빼곤 전부 다 누진세율이에요. 6에서 38%. 그죠? 그리고 뭐와 상관없다? 미등기 중과세 없다. 5번 국외자산 양도에 관해 이게 왜 다 관해라고 써 있어? 말 이상하게. 관하여 이렇게 양도에 관하여. 그죠? 관해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죠?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뭐다? 국외자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외자산 장기부에 안 됩니다. 기본공제만 돼. 장기를 안 해줘. 공제 많이 되면 안 해준다 했죠? 안 해줘. 틀렸고. 6번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있더라도 양도 현황을 반영한 시가액 아니고요. 무조건 실거래가입니다. 무조건 실거래. 이유 불문 실거래가. 국외자산 거의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뭐 지금도 되게 많죠. 그죠?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자. 임대소득. 얘는 일단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비과세가 나와요. 비과세. 물론 시험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과세 대상 같은 거 막 나오고 했는데 추가되는 건 비과세입니다. 뭐가 비과세야?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전답을 임대하거나 전답을 작물 생산 용도로 임대한 비과세.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주택. 그죠? 주택 하나. 1주택은 비과세. 그럼 누군 안 돼? 고가주택 안 되고, 그리고 국외자산. 그죠? 국외주택은 양도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네는 안 돼. 얘도 안 되고. 고가주택 안 되고, 외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됩니다.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9억 초과. 자, 양도세도 고가주택 있고, 얘도 고가주택 있죠? 얘도 양도세 있어. 자, 둘 다 9억 초과예요. 차이점이 뭐야? 양도세는 실거래가 9억 초과. 얘는 실거래가 그러면 안 되죠. 왜? 있지도 않은 실거래가 어떻게 해? 보유세. 임대하는 건 보유했다가 세주는 거니까 얘는 뭘로 가? 기준식. 그러니까 웬만한 집 하나는 임대하면 비가 세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여기 그입니다. 자, 근데 1주택인데 1주택 아닌데도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올해까지는 뭐 해준다? 비과세. 집이 두 채 이상해도, 그러니까 세 채인데 50만 원씩 받아 월세. 그럼 150에 1년에 1,800. 얘는 비과세. 그죠? 올해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해? 숫자가 중요하죠. 왜? 1주택자가 비과세니까 숫자 계산하는 게 나온 거죠. 그죠? 자, 다가구는 뭘로 본다? 단독 1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구분 등이 돼 있으면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공유. 가분이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이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이게 문제 풀다 보니까 막 엉키는 거 이해하고. 그죠? 어디서 물어보니까 내가 양도세에서 공동소유하면 집은 어떻게 해요? 공동소유. 양도세 공동소유는 집 하나를 양도세를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숫자 계산할 때 각각 1주택이죠. 그죠? 각각 1주택. 그랬더니 그걸 이해하고 엉키면 얘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집 하나를 다가구를 공동명의를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걔는 누구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얘가 6대 4면 얘는 가부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럼 뭐야? 5대 5다. 그럼 어때? 이때는 각각 돼요. 똑같으면. 여기 또 예배가 있어요. 이걸로 가는데 이들이 협의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어떻게 한다?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고 협의가 되면 그 소득이 기속되는 자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주택수 계산할 때 뭐 한다?
부부 합산이다. 하고 말했죠? 이것만 합산한다. 그죠? 남편이 집이 있고 부인이 원룸 임대하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 집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된다. 그죠? 이게 숫자가 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보증금. 그러니까 얘는 월세고 그러면 보증금, 전세를 하기엔 보증금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그 보증금도 과세합니다. 걔는 몇 주택? 3주택 이상일 때. 그때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네, 3억을 초과했을 때. 3억까지는 안 됩니다. 이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초과분. 조심할 건 3주택 이상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2채인데 전세를 딱 걔는 안 내고 3주택인데 1억이면 얘도 안 돼. 3억까지는 아니고 3억 초과되었을 때만 과세가 됩니다. 그죠? 뭐라고요?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됐을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증금 초과된 걸 예를 들면 5억 원이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5억 원이면 초과되는 2억 원이 과세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간다 했죠? 이건 외울 거 없어요. 여기다가 법정 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2.5%가 지금 그래요. 하여튼 매년 달라지죠, 교정은.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뭐 한다?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를. 간주 임대료 그래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주택도 봐요. 숫자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 그런 게 숫자에서 빠진다. 이게 뭐예요? 기준시가 3억 이하. 엔드 동시 충족 전용 면적 85 이하짜리. 얘는 숫자에서 제외돼요. 집이 세 채를 전세 줬는데 하나가 85 이하이고 3억 이하짜리 껴있으면 걔는 숫자에 빠져. 그럼 몇 주택자가 돼버려? 2주택. 이것도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 2,000 이하짜리하고 요거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연장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연장하는 걸로 2018년도까지. 왜? 내년 대선이 있는데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 대선 때문에 그래 내가 보기 100%예요. 이거 지금 내년부터 그럼 생각 없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안 하죠. 연장해버려. 왜? 대통령 새로 뽑히면 그 이후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세법상 이제 국민한테 부담 주는 건 잘 안 하죠. 왜? 무리수를 두면 안 되잖아요. 내년 12월에 대선인데. 그 내년 시험도 쉽게 나와. 대선 껴가지고. 내년 시험을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 12월 달 대선인데 10월 달 시험 보는데 공인 중에 시험을 하면 엄청 어렵게 내면 뭐라고 그래? 니달씨 한번 죽어봐 대통령.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공인 가족들까지 합히면 100만 표도 넘죠.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나만 저게? 그러면 내가 식구가 4명, 3명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거 다 표 다 죽으면 떨어지지. 대통령 탈락 저기 할 수 있죠. 그게 무리 안 두죠. 무리. 여러분도 하겠어? 괜히 무리해서 그럴 필요 뭐 있어. 끝까지 거 막 인심 쓰는 거지. 그러니까 총선 꼈을 때 대선 기도 문제가 쉽게 나와요. 총선보다 대선이 훨씬 크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올해도 그렇게, 내년도 그렇겠지. 근데 그걸 또 보고 내년을 기약하면 안 돼. 갑자기 마음에 여유 생각해. 그 내년 쉽게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곳에 1년 또 해? 아이고. 지금으로 족합니다. 지금으로 족해. 얼른 나가셔가지고. 주변에 이쁜 사람들 있으면 빨리 학원에 보내시고. 그죠?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돈 벌어야지. 중고반에 돈 벌어야지. 이러고 있을 데가 없어요. 아니에요. 자, 34번 부동산 임대수도 보겠습니다. 1번 지역권 몰라? 이거 오타났네. 지상권 지역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대형 어렵죠? 지상권 지역권 대형 사업소득이다. 틀렸죠? 지상권 지역권 제외.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왜냐면 하도 낼 게 없으니까 낸 거예요. 이거를요. 뭐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임대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 근데 거기 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되어 그랬는데 거기에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 걔네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인데 오타났네요. 지역권이.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다. 땡 틀렸죠? 2번 미등기 부동산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미등기고 뭐건 소득 발생하면 다 사업소득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등기 안 하고 사업자등도 안 하고 미등기 상관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무조건 세금 내죠. 3번 자기 소유 부동산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땅 가지고 친구가 돈 빌리는데 거기다 대출할 때 담보로 제공하고 걔한테 돈 받았어. 그때 임대소득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3번 국외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럼 뭐요? 비과세라는 얘기야? 아니죠. 외국인 주택 비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우리나라 1주택만 됩니다. 5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죠. 원칙적으로. 다만 몇 주택? 3주택 이상의 경우 보증금 등의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데 3주택 이상일 때는 간주 임대를 계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죠? 그렇고.
만일 당해주택이 국외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쵸? 왜? 국외주택은 비과세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과세고. 6번은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맞죠? 아까 숫자 계산을 부부 합산한다 했잖아. 그죠? 읽어보면 너무 쉬운 얘기죠. 7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하여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9억이 기준이죠. 9억. 왜? 9억 초과되면 비과세 안 되니까 그 판단 기준인 금액 6억이 아니라 얼마? 9억이죠. 9억. 틀렸죠? 8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무조건 비과세 안 돼요. 국외 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얘가 국내 주택이면 비과세죠. 왜? 9억 안 되니까. 9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하여 국내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금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왜? 3주택 이상인데 합계가 3억을 초과되었으니까 얘는 간주임대로 계산하겠다. 그죠? 10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문제 시험에 틀렸죠. 이게 무슨 얘기야? 9억이 초과되면 비과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임대주택이 기준시가로 9억 초과되는 걸 기준을 언제를 기준으로 9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냐 그 얘기인데 지금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얘가 소득세잖아요. 그럼 과세기간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년치 한꺼번에 몰빵해서 이때 가서 세금을 내란 뜻이거든. 그러면 얘가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9억 초과 여부를 이날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돼. 당연히 12월 31일이죠. 세금 이때 내는데 이때부터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9억 여부는 언제?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말은 맞는 얘기인데 이런 게 나온 게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시험을 막 5년, 6년 연장 내다 보면 뭐라도 되는 거예요. 뭐라도 갖다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은 맞는 말이죠. 기실이 아니라 종료일 기준인 거죠. 10번 틀렸고. 11번 보증금을 받은 경우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법령을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들. 이게 이제 보증금 받는 이게 하나 빠졌군요. 지문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택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두 개의 상업용 건물과 여기 뭐가 빠졌어? 이게 빠졌네. 주택이 두 개고, 그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 두 개가 있다 이런 거지. 이렇게 되면 보증금 받으면 뭐에 대해서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뭘 받아? 간주 임대를 계산합니다. 왜? 주택은 두 채니까 간주 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상가는 숫자 관계없어요. 무조건 걔는 비과세가 안 되니까 월세를 받건 보증금 받던 다 간주 임대를 계산하면 과세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 주택은요, 보증금 과세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상가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야. 왜? 상가는 하나고 뭐건 비과세도 안 되고, 보증금도 하나도 간주 임대 계산하거든요. 근데 주택을 안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주택도 하겠다고 바꾼 거야. 대신 주택은 3주택 이상일 때만 해주겠다. 그것도 3억 초과됐을 때만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게 지문이 좀 그렇죠? 그거 빠졌네.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임대를 받고 그럼 월세 이제 전기료 막 따로 받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얼마 받죠. 근데 사실은 전기세는 20만 원 나왔는데 20만 원 다 걷었더니 50만 원 걷었어. 그럼 30만 원 초과됐죠. 그럼 이게 뭐에 들어가?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그렇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왜? 영수증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잖아. 그냥. 저도 원룸 살 때 막 주인이 맨날 관리비 얼마, 그때 얼마 이렇게 따로 걷었어요. 그럼 걷는데 걷는 자기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걷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가서 그 내역서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법은 그렇다.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13번.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죠? 전세금 임대는 가는 거지. 왜? 전세금 무조건 몇 주택 이상 나와야 돼요? 3주택 이상일 때면 원칙 적용 안 되는 거죠. 4번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로 계약하고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한 채는 전세니까 해는 안 되고 임대 월세만 받는다. 15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부대 구분 등기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맞죠? 16번 주택 임대로 인해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맞죠? 주택 임대소득 다 뭐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그죠? 여러분 주택 임대하면 월세 나오죠? 그럼 걔는 어디에 들어가? 세금 낼 때 양도소득 아니고 퇴직소득 아니니까 다 어디에 들어가? 나머지는 다 종합소득이 들어갑니다. 합산해서 가세요. 17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땡 틀렸죠? 사업자 등록 한 경우만 납세 있으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안 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다 사업자 안 하고 있잖아요. 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그렇고 거기 세법 개정안 써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써놨는데 안 읽어 이거를. 이게 처음에 어쨌든 나오더라도 얘가 영순이에요. 공부할 때는 원래. 왜? 개정사항은 무조건 기억을 하잖아. 이거 읽어보지도 않구나. 처음 보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이거 있었어?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1번 제척기간. 우리 제척기간은 원래 있던 건데 일부 수정이 된 거죠. 통폐합돼서 보완해서 개정이 좀 됐죠. 일부 개정. 자, 어떻게 됐어요? 제척기간 어떻게 됐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웬만하면 15년이에요. 사기든 신고 안 하면 다 15년이고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가 10년이야. 잘 모르면 15년 찍으면 돼. 길죠. 왜요? 무상승계라 그래요. 길게. 그 나머지는 국세지방세 공통이에요. 사기든 그러면 10년. 무신고 그러면 7년. 기타 5년이에요. 이렇게 해당 5년. 또 하나 기억할 건. 자, 무신고는 7년인데 취득세의 경우 무신고 7년 맞아요? 근데 상속 증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이걸 원인으로 취득해서 이걸 신고 안 하면 10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법을 위반한 거죠.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무상승계 취득이라 길게 갑니다. 여기 이제 예외죠. 제적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기한후 신고 시 신고만 하면 납부하자는 경우도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이죠. 이게 원래 작년까지 어떻게 돼 있으면 신고하면 감면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이 감면해줬어요. 근데 올해는요. 납부 안 해도 일단 신고만 하면 감면을 해줘. 그죠? 그것도 올해 추가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 그러니까 지목이 되는데 국계법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지목, 토지의 지목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되는데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택지공사가 끝나가 준공된 토지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지목이 뭐래? 대래. 근데 그걸 뭘로 바꿨다고? 걔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건축물과 부속된 정원이나 아니면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이 됐다. 얘가 뭘로 쓰고 있다는 거야? 정원이나 이걸 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이것도 뭘로 본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이미 있는 거잖아요.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대를. 근데 걔를 뭘로 써? 정원 등 부속시설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취득은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면 얘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배우자의 직계준비소 취득 시 유상으로 보는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방법 명분화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 직계준비소에 거래하면 증여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증하면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있죠. 그 조건을 명문화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입증하면 얘는 뭘로 보겠다? 증여가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보겠다 해서 그 대가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 걸 자기가 샀는데 아들이 샀는데 그 대가 지급한 소득이 있다는 거죠. 직장 다니면 소득 입증되면 인정해주고. 그리고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원래. 그죠? 이거 팔거나 걔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갚았다. 그럼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 또는 상속 및 수중 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법적으로 이게 내가 상속받은 내 거란 얘기죠. 입증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급했다는 그걸로 뭘 줬다. 그러면 입증이 된 걸로 보겠다. 왜? 이미 세금이 과세가 됐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네 거라고 입증된 거죠. 그리고 기타 위에 준하는 걸로 취득 자산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이 입증해. 결국은 어쨌든 뭐라 입증하라는 거지. 입증해라. 5번 국가 등의 기속 기부 체납의 경우 비과세 배제 사유라고 돼 있죠. 원래 국가 등은 기부 체납이면 비과세 주죠. 근데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기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걸로 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뭐 해줘? 비과세 안 해주죠. 당연히. 그다음 뭐예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무슨 얘기야? 내가 이걸 기속하는 조건으로 뭘 받았다는 얘기냐. 국가로부터. 그죠? 그럼 뭐야? 비과세 안 해주죠. 왜? 받고 파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교환이나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사유권을 제공받은 경우는 뭐다?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 있다. 6번 주택 신축 후 부속 토지 매시 취득세율이라고 돼 있죠. 이걸 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택을 뭐하고 신축이나 증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면 이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것도 주택 유상거래 1%, 2%, 3%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해주겠다. 그죠? 얘기입니다. 그다음 뭐 다른 얘기죠. 비삼용 토지 장기 보유되고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 올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비삼용 장기 보유. 그죠? 그리고 비삼세율은 신축의 48%,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38% 아니고 16에서 48%.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물납 폐지됐다. 분납은 되지만 물납 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별거 아니지만 또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동영부터 들어가니까 남은 문제 잘 푸시면 돼요. 하여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면 되니까 지금처럼 쭉 요대로만 열심히 이거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몇 점짜리 네? 몇 점짜리 뭐가요? 지금 수업 오늘 수업 몇 점짜리냐고? 100점짜리예요? 뭔 소리요? 100점 아, 이것만 해가 100점 안 되지. 왜냐면, 근데 지문이, 난이도는 이게 기출지문이니까 여기서 크게 변동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래요? 실수를 안 해야 돼. 아까 이것도 지금 내용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풀면 돼. 앞으로 동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 계속 풀어 정리하시면 하여튼 10개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